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목요일로 수능일이 다가오고 나니까 정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작년 11월 날씨에 비하면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어쨌든 갑자기 주말부터 추워져서 정말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찻길의 아이들 읽어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짐이라는 남자아이를 우리 새 아이들이 구조하는 부분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이 새 아이들이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13장부터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13장 사냥개의 할아버지. 엄마는 그날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새 굴뚝집으로 데려온 붉은 셔츠 입은 학생을 돌봐주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의사가 왔을 때 소녀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엄마는 짐이 진료받는 내내 곁에 있어 주었다. 엄마의 존재가 위안이 되어 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비니 부인 말대로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었다. 아이들은 아래층 거실에 앉아서 위층 침실을 걸어다니는 의사의 구두 소리를 들었다. 신음소리도 한두 번 들었다. 보비가 말했다. 끔찍하다. 포레스트 선생님이 치료를 빨리 끝내주면 좋겠어. 짐이 불쌍해. 물론 끔찍하지만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해. 의사들이 진료실에 들어올 사람을 정하는데 너무 깐깐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 저 방에 들어가서 수술 기구들을 보고 싶어 미치겠거든. 뼈에서 으드득거리는 소리가 몹시 심하게 날 텐데. 보비와 필리스가 한꺼번에 외쳤다. 그만해! 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적십자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소리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간호사가 되겠어? 전쟁터에 가면 뼈 부러지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 할 텐데. 팔꿈치까지 피를 적시기도 하고. 보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그만해! 너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졌단 말이야. 얼굴이 분홍빛이 된 필리스가 말했다. 나도 그래. 피터가 소리쳤다. 이 겁쟁이들. 난 아니야. 엄마가 갈퀴에 찔린 내 발을 치료할 때 도와드렸어. 필리스도 마찬가지고. 너도 알잖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날마다 30분씩 부러진 뼈와 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누나가 그런데 익숙해지게 도와주는 거야. 위층에서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봐. 저게 뼈가 으드득거리는 소리야. 그러지 마. 보비 언니가 싫다잖아. 저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게. 피터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피터가 왜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늘어놓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반나절 동안 착하고 친절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제 변할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반발 또는 반동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가끔씩 스스로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여느 때와 달리 너무 오랫동안 착하게 굴었다면 갑자기 무슨 발작이라도 난 듯이 못된 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저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게. 반항하거나 수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단 끈으로 단단히 묶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잡은 뒤 뼈를 맞출 때까지 잡아당기는 거지. 으드득 으드득 소리를 내면서 말이야. 알겠어? 뼈를 다 맞추면 끈을 풀어주고 우리 다리 수술놀이 하자. 필리스가 말했다. 그만해. 하지만 보비는 뜻밖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좋아. 내가 의사 역을 할 테니 필리스가 간호사를 해. 피터, 너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하고 넌 속치마를 안 입으니까 네 다리를 만지기가 훨씬 쉽잖아. 내가 부목이랑 붕대를 가져올게. 누나랑 필리스는 수술 중 침대로 쓸 긴 의자를 가져와.
이삿짐을 싸는 데 썼던 끈들은 모두 지하 창고의 나무 상자에 들어있었다. 피터가 뒤엉킨 끈과 부목으로 쓸 널빤지 2개를 가져오자 필리스는 신이 나서 낄낄댔다. 이제 시작해볼까? 피터가 의자에 누워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소리 좀 줄여. 보비가 끈으로 피터를 의자에 묶었다. 필리스, 잡아당겨. 피터가 말했다. 너무 꽉 묶지 마. 그러다 반대쪽 다리마저 부러지겠어. 보비는 아무 말 없이 피터의 몸을 꽁꽁 묶기만 했다. 이제 그만해. 전혀 못 움직이겠어. 불쌍한 내 다리. 피터가 다시 신음하기 시작했다. 보비가 어딘가 이상한 말투로 물었다. 정말 못 움직이는 거지? 피터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절대로. 다리에서 마구 피가 흐른다고 할까 말까? 마음대로 해. 보비가 팔짱을 낀 채 끈으로 꽁꽁 묶인 피터를 내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랑 필리스는 그만 가볼게. 핀이 상천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거야. 가자, 필리스. 피터가 몸부림치면서 말했다. 못됐어. 절대 그런 약속 못해. 안 해. 내가 고함을 지르면 엄마가 오실 거야. 그럼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왜 널 묶었는지 엄마한테 말해. 가자, 필리스. 못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했잖아. 웃겨. 누나가 생각해낸 방법도 아니면서. 난 다 알아. 스텔키 회사에서 읽었다고. 위험 있게 침묵을 지키던 보비와 필리스는 거실 문 앞에서 의사와 마주쳤다. 의사는 아주 흡족한 얼굴을 하고 손을 비비고 있었다. 치료는 잘 끝났다. 간단한 골절이라 다행이야. 다 잘 됐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학생이 참 용감하더라.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수놀이라도 하는 거니? 의사가 눈썹을 약간 축혀올랐다. 위층에서 어린 소년이 골절 치료를 받는 동안 보비가 그런 놀이를 할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비가 말했다. 아니에요. 죄수놀이가 아니라 부러진 뼈를 맞추는 놀이를 했어요. 피터가 환자고 제가 의사예요. 필리스가 명랑하게 말했다. 저는 간호사고요. 의사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엄하게 말했다. 무척 인정머리 없는 놀이로구나.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상상이 되지 않던? 어린 친구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비명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고 부러진 다리에 손이 갈 때마다 아파서 몸부림치는데. 선생님도 묶여야 해요. 선생님도 오빠만큼 나빠요. 필리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정머리 없는 건 저예요. 피터가 뾰루퉁하게 말했다. 괜찮아, 누나. 그렇게 속 깊은 척하면서 날 감싸주지 않아도 돼. 모든 게 누나 잘못인 양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가 없네. 제가 핀이 상천이 하는 잔인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나랑 동생이 적십자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키고 싶었거든요. 둘이 그만두라고 사정하는데도 제가 말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 포레스트 박사가 의자에 앉았다. 제가 다리 수술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누나를 놀리려고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누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랑 동생이 절 묶었는데 스텔키 회사란 책에서 본 장면이었죠. 정말 부끄러운 짓이었어요. 피터는 몸을 뒤틀며 나무 의자의 등받이 뒤로 얼굴을 숨기려고 했다. 보비가 피터의 완곡한 비난에 화가 나서 대꾸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줄은 몰랐죠. 핀이 상천이 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피터를 묶은 건 장난이었어요. 풀어줄게, 피터. 안 풀어줘도 상관없어. 그게 장난이었다면. 의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했다.
내가 너라면 어머니가 내려오시기 전에 풀어달라고 하겠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겠지. 보비와 필리스가 매듭을 풀기 시작하자 피터가 아주 거만하게 말했다. 잔인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미안해, 피터. 보비가 피터에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의자 밑에 있는 가장 큰 매듭을 풀었다. 하지만 사과를 받기 전에 네가 우릴 얼마나 역겹게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할 거야. 똑똑히 말하는데 누나도 날 아주 역겹게 했다는 것만 알아도. 피터가 느슨해진 끈을 털고 일어났다. 의사가 말했다. 너희들 중 나랑 같이 진찰실로 가줄 사람이 있나 알아보려고 들어온 거다. 너희 어머니께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보내드려야 하는데 조수는 서커스를 보고 오라고 휴가를 주었거든. 피터, 같이 안 갈래? 피터는 누나와 동생에게 말 한마디 없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의사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새 굴뚝집 마당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대문까지 말없이 걸었다. 피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가방을 들어드릴게요. 무겁죠? 안에 뭐가 들었어요? 수술용 칼들과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다양한 수술 기구들이 있지. 마취제인 에테르도 한 병 있고. 그 학생이 너무 아파해서 에테르를 써야 했단다. 피터는 말이 없었다. 그 소년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말해주렴. 피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자 의사도 자신이 아는 구조에 대한 용감한 이야기들을 말해주었다. 피터가 종종 말했듯이 포레스트 박사는 아주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 피터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의 차분한 태도와 현미경, 저울, 측량용 유리기구 등 수술기구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 피터가 엄마에게 전해줄 것들을 모두 받아들자 의사가 불쑥 말을 건넸다. 내가 쓸데없는 참견을 좀 해도 되겠니?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아까 그 일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네. 피터는 의사가 문진으로 쓰고 나는 암모나이트 화석을 만지작거렸다. 너도 잘 알겠지만 남자는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단다. 강하고 용감해야 하지. 하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자비롭고 인내심이 강해야 한단다. 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작은 남자와 여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여자들보다 훨씬 강인하지. 힘도 훨씬 세고. 여자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기도 하고. 너도 알다시피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때려서는 안 돼. 피터가 분개하듯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누나와 여동생이지라도 마찬가지야. 여자아이들은 훨씬 여리고 약하거든.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아기들한테 좋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동물들도 어미한테는 아주 착하게 구는 거야. 어미와는 절대로 싸우지 않잖아. 알아요. 수토끼 2마리를 내버려두면 온종일 싸우지만 암컷과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맞아. 사자나 코끼리 같은 사나운 야생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암컷들에게는 아주 친절하단다. 우리 남자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네, 알았어요. 여자들은 마음이 아주 여리단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때문에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주먹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해. 하지만 여자들도 아주 용감하단다. 네 누나가 그 가엾은 소년이랑 터널 안에 남아서 너희를 기다린 걸 생각해 보렴. 더 여리고 상처 입기 쉬운 여자들이 자기가 할 일 앞에서는 더욱더 용감해진단다. 나도 지금까지 용감한 여성들을 많이 봐왔단다. 너희 어머니도 그중 한 사람이야. 의사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내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누구나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이도 많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란다. 이해하지?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야지. 너처럼 이해하자마자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 그럼 잘 가라.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피터가 집에 돌아오자 보비와 필리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피터를 쳐다보았다. 피터가 의사가 준 약품이 담긴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화해하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일일이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테니 짧게 말해주지. 여자는 토끼처럼 가엾고 여리고 약하고 겁이 많으니까 우리 남자들이 참아줘야 하는 거야. 선생님은 여자들을 암컷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바구니를 내가 엄마한테 가져다 드릴까? 아니면 두 사람이 할래? 필리스가 볼이 벌개져서 말했다. 나도 남자애들이 어떤지 알지. 못되고 무례하고. 보비가 말했다. 아주 용감하기도 하지. 가끔은. 위층에 있는 형 말이야. 알았어. 필리스, 계속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오빠가 다 들어줄게. 너는 가엾고 약하고 겁 많고 여리고 내가 머리를 잡아당겨야 그 입을 다물겠어? 필리스가 피터에게 달려들었다. 피터가 화해하자고 했잖니. 보비가 필리스를 떼어놓았다. 보비는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피터를 보며 필리스에게 속삭였다. 아직 눈치 못 챘어? 피터는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단지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자. 필리스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글쎄, 우리가 너무 착한 거 아닌가? 오빠가 우리더러 약하고 겁 많은 암컷이랬잖아. 피터가 우리가 착한 척한다고 생각해도 좋아. 우리는 그런 오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동물이면 자기도 동물인 거지. 피터가 여전히 기고만장한 얼굴로 다시 들어왔다. 보비가 말했다. 피터, 널 묶어서 미안해. 피터가 뻣뻣하고 거만하게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보비는 꾹 참고 점잖게 사과했다. 그래,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피터가 셀쭉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화해하자고 했잖아. 알았어. 진짜로 화해하자. 필리스, 차 마실 준비하자. 피터는 식탁보 좀 깔아줄래? 필리스가 말했다. 알았어.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나고 셋이서 찻잔을 씻을 때 이루어졌다. 필리스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우리더러 암컷이라고 했어? 응, 그렇게 비교한 거지. 우리 남자들은 수컷이라고 말씀하셨어. 정말 재미있는 분이야. 필리스는 그렇게 말하다가 컵을 하나 깨뜨렸다.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앞뒤 딱딱 자르고 단어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 그대로 듣자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신 분이죠. 그렇죠? 여자는 토끼처럼 가엾고 여리고 겁이 많고 남자들이 참아줘야 하는 거야. 참아줘야 한다고 하시진 않았는데,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여자들을 암컷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그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도 암컷을 보호하더라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여자들이 암컷이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나 이 피터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신 것을 이 피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버무려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네요. 네. 그래도 우리 보비가, 큰 누나가 정말 마지답게 큰 마음으로 품어주었네요. 피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피터 머리 위에 보비 누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렇게 좀 이 새 아이들이 등장을 하니까 제가 연기하기가, 네, 제가 연기 욕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새 아이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좀 특색이 있잖아요. 각각 나름의 개성이. 보비는 역시 마지답게 좀 점잖고 착하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 좀 차분한 성격이고 품어주는 그런 말투고, 그리고 피터는 천방지축이고 좀 개구장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말이 앞서는 스타일이고,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제가 연기를 하게 되고, 또 필리스는 정말 막내같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좀 순진한 그런 말투이기 때문에 요 세 아이들을 제가 구분해서 연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런 대화문이 많으면 헛갈려요. 이게 누구의 대사인지 그 뒤에야 그 누가 말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은 나오지 않고 그냥 문맥상 이해를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 대사인지 미리 그 뒤에 부분을 읽고, 눈은 미리 뒤에 가 있고 그 앞에 있는 대사를 제가 누구의 목소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추측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서술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대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읽기가 재밌고 저도 생동감이 있어서 좋아요. 네. 참, 무슨 칸 영화제 여배우 납셨어요. 그쵸? 조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피터가 엄마의 작업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는 탁자 위에 초 2개를 밝히고 앉아 있었다. 촛불은 청회색빛 하늘을 배경으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빛나 보였다. 그럼 우리 아가. 엄마는 글 쓰는데 정신을 빼앗긴 채 말했다. 무슨 일 있니? 짐의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었단다. 너도 알다시피 이 근처에 사신다더라. 네, 알아요. 엄마가 차 마실 때 얘기해줬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올라왔어요. 엄마, 그분한테 꼭 편지를 써야 해요? 형이 다 나을 때까지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면 안 돼요? 가족들이 알면 너무 놀랄 텐데요. 그래, 놀라시겠지. 거 봐요. 물론 누나랑 여동생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같이 이야기를 나눌 남자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네가 심심하겠다는 건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단다.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학교에 보내줄게. 그러면 좋겠지? 학교에 가고 싶다기보다는 같이 놀 남자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형이 다리가 나은 뒤에도 여기서 지내면 같이 신나게 놀 수 있을 텐데요. 그야 그렇겠지. 엄마도 알아.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잖니? 그 애에게 필요한 걸 다 해줄 수가 없어. 무엇보다 간호사가 옆에 있어줘야 해. 엄마가 돌봐주면 안 돼요? 엄마는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시잖아요. 칭찬은 고맙다만 짐을 간호하면서 글을 쓸 수가 없단다. 그게 문제지. 그럼 형이 할아버지한테 꼭 편지를 보내야겠네요. 물론이지. 짐의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2분에게 이미 전보를 치기는 했지만 편지도 써야 해. 모두들 무척이나 걱정하고 계실 거야. 형의 할아버지가 간호사를 보내주면 정말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일지도 몰라요.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들은 다들 부자던데. 책 속에서나 그렇지. 그런 걸 기대하면 못 써. 엄마,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해서 글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즐거운 일만 잔뜩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형의 다리도 내일 당장 낫게 해주고, 아빠도 곧 집에 돌아오게 해주고, 또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니? 피터는 엄마의 질문이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아주 많이요. 피터가 짧게 대답했다. 아빠가 안 계시니까 우리 집에 남자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써서 아빠도 빨리 집에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갑자기 피터를 꽉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잠시 말없이 있었다. 우리가 하느님이 쓰시는 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멋지지 않을까? 엄마가 그랬으면 실수할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이야기를 올바르게 끝낼 수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글을 맺어주실 테니까. 피터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믿고 말고.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때만 빼고는 언제나.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때도 엄마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넌 모를 거야. 자, 이제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자.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용기를 내야 해. 용기는 가장 훌륭한 가치란다. 엄마가 확신하는데 짐은 앞으로 적어도 2, 3주는 여기 있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내내 피터가 천사처럼 착하게 굴자 보비는 피터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피터가 예전처럼 필리스의 머리카락을 의자 뒤로 잡아당기는 걸 보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짐의 방문을 기념해서 노스의 촛대를 닦느라 바빴다. 의사 선생님일 거야. 엄마였네요. 다시 읽을게요. 의사 선생님일 거야. 엄마가 나가볼게. 부엌문은 닫아둬라.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나 문을 두드린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목소리와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두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다. 누구의 구두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한참 뒤 목소리도 구두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지? 아이들은 서로에게 물으며 무척 궁금해했다.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강도를 당해 돌아가셔서 전보를 받고 대신 온 사람일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시거나 자리를 비울 땐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비니 부인이 그랬어. 그렇죠, 비니 부인? 비니 부인이 뒤쪽 부엌에서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필리스가 말했다. 그보다는 발작으로 쓰러지셨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더 커.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가망이 없어서 아까 그 사람이 엄마한테 소식을 전하러 왔을지도 몰라. 말도 안 돼. 피터가 필리스의 말을 무시했다. 그랬다면 엄마가 뭐하러 그 사람을 형의 방으로 데려갔겠어? 잘 들어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이제 곧 내려올 거야. 내가 문을 살짝 열어놓을게. 피터가 문을 빼꼼히 열어두었다. 보비가 꾸짖자 피터가 발끈하며 말했다. 이건 엿드는 게 아니야. 계단에서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의사 선생님 대신 온 사람이랑 비밀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 누나가 의사 대신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 보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부엌문을 열었다. 엄마가 계단 난간에서 몸을 기울이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짐의 할아버지가 오셨단다. 손 씻고 세수한 뒤에 인사드리렴.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셔. 보비가 말했다. 세상에,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비니 부인,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손이 부인 모자 색깔처럼 새까매요. 새 아이들은 정말 더러웠다. 노쇠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노쇠에 닦는 사람이 엄청 더러워진다는 걸 뜻한다. 노쇠의 촛대를 닦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손님의 목소리와 계단을 내려와 식당 쪽으로 가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여전히 수건과 비누로 몸을 씻느라 바빴다. 다 닦긴 했지만 아직도 축축했다. 제대로 말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들은 짐의 할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어 서둘렀다. 아이들은 식당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었다. 엄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옛 집에서 아빠가 늘 앉곤 하던 가죽 안락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아이들의 노신사였다. 이런 세상에. 피터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해야 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나중에 피터는 노신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 인사말이 있기나 한지, 그런 말을 해보기나 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필리스가 말했다. 노신사 할아버지다. 보비가 말했다. 할아버지셨군요. 아이들은 그제야 예의를 차릴 생각이 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상냥히 인사를 했다. 이분이 바로 짐의 할아버지란다. 피터가 말했다. 정말 멋지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엄마?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때로는 책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한단다. 필리스가 말했다.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할아버지들 중에 할아버지가 짐 오빠의 할아버지라니 정말 기뻐요. 피터가 물었다. 형을 데려가시려는 건 아니죠? 당장은 아니란다. 너희 어머니께서 친절하게도 짐이 여기에 더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단다. 간호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돌봐주시겠다지 뭐냐. 글 쓰시는 건 어떡하고요? 글을 안 쓰면 형이 먹을 걸 못 살 텐데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피터가 불쑥 말해버렸다. 엄마가 재빨리 말했다. 괜찮아, 피터. 노신사가 아주 다정하게 엄마를 쳐다보았다. 부인께서는 아이들을 믿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되겠군요. 얘들아, 너희 어머니께서는 글쓰기를 잠시 그만두고 내 병원에 수간호사가 되기로 하셨단다. 필리스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어머나, 그러면 우리는 새 굴뚝집과 기차역을 두고 떠나야 하나요? 엄마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건 아니란다, 아가. 그 병원이란 바로 새 굴뚝집 병원이야. 가엾은 내 손자 짐이 이 병원의 유일한 환자지. 앞으로도 다른 환자는 없을 거야. 짐이 다 나을 때까지 너희 어머니가 수간호사가 되어주실 거란다. 직원으로는 하녀와 요리사가 한 명씩 있지. 피터가 물었다. 그럼 글은 다시 안 쓰실 거예요? 노신사가 보비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구나. 혹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더 이상 글을 안 쓰셔도 되겠지. 엄마가 재빨리 말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한답니다. 압니다. 부인 일에 간섭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압니까?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생길지도요. 우리는 평생 그런 희망을 안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손자를 또 보러 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짐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짐은 참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필리스가 말했다. 밤에 계속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제가 밤에 2번이나 깨서 들었어요. 엄마가 노신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절 부른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짐을 더 돌봐주고 싶은 거랍니다.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터가 말했다. 엄마가 형을 돌보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얘들아,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라. 세상에 너희 어머니처럼 훌륭한 분은 100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단다. 노신사가 엄마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신의 은총이 부인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참, 내 모자가 어디 있지? 보비, 대문까지 나를 바래다 줄래? 보비와 함께 걷던 노신사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네 편지를 받아보았단다. 하지만 굳이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었어. 신문에서 네 아빠 기사를 읽었을 때부터 그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던 중에 너희가 누군지 알고 난 뒤로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단다. 아직 많은 걸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잘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보비가 목이 메어 말했다. 어머나. 그래, 난 큰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하지만 조금만 더 비밀로 해다오.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되잖니. 하지만 헛된 희망이 아니잖아요. 전 할아버지를 믿어요. 편지를 쓸 때부터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헛된 희망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 헛된 희망만은 아니야. 그랬다면 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지. 너한테만은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저희 아빠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얘야, 난 네 아빠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단다. 설사 헛된 희망이더라도 그 희망은 그날 뒤로 찬란한 빛이 되어 보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일본의 초롱불처럼 보비의 작은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정말 이건 무슨 갑자기 소공녀 세라 이야기 같네요. 그쵸? 짐을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는데 짐의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애정을 보여드렸던, 애정을 표현했던 노신사였다니. 아마 또 이 노신사분의 도움으로 아빠의 누명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 누명이 벗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와, 저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뒷 이야기 하나도 모르고 읽고 있는 건데 점점 재밌어지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잠깐 예고해드리면, 와, 다음 시간이 끝이네요. 네, 14장, 이야기의 끝, 마지막 챕터입니다. 와. 재미있어졌는데 이제 끝난다. 그쵸? 네. 끝부분으로 갈수록 재밌는 책. 이런 게 제일 좋죠. 그쵸?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기찻길의 아이들 마지막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오늘 숙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